세상에 없던 방산 토크쇼, 지상파 최초 방산 토크쇼 밀톡 MC 윤주화입니다. 밀톡의 든든한 동반자시죠. 신종우 전문위원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폴란드 출장 갔다 오시고 좀 쉬셨나요? 예, 저는 뭐 시차가 없어요. 저는 비행기에서 자고 다니기 때문에 비행기 호텔 같은 너무 잘 잤어요. 아주 네. 시간 없는데 하여튼 이번에 폴란드 출장은 배운 것도 많고 폴란드를 좀 더 이해하게 되고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의 개막식 연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폴란드 군인은 싸울 필요가 없다. 싸울 필요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잘 무장해야 한다. 뭐 이런 연설을 해서 큰 감동을 줬는데요. 멀리서 뉴스로 보고 듣던 것보다는 폴란드 현지 분위기를 더 잘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그렇죠. 이게 폴란드 가기 전에는 바그너 그룹이 폴란드를 이제 공격하겠다. 그 벨라루스에 있는 헬기가 국경을 잠깐 넘어서 폴란드도 약간 긴장 상황이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실제로 가보니까 그런 불안감이 없더라고요. 되게 왜 이럴까를 생각해 보니까 일단 안제이 두다 대통령이 지금 강조하는 건 강한 국방력입니다. 무기체계가 도입될 때마다 안제이 두다 대통령하고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이 현장에서 연설을 하고 폴란드의 국기를 날 퍼레이드에서도 마치 그 대규모 기갑 장비를 동원하고 폴란드 국민들에게 강한 국방력을 보여주면서 오히려 국가가 외부적으로는 불안해도 좀 안정을 또 유지한 게 바로 두다 대통령의 강한 국방 정책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특히 그 방산 전시회 MSPO 현장에서 또 우리 신 의원님이 종횡무진 활약하셨는데 이번 MSPO 특이점 있었나요? 근데 좀 덥지 않아요? 안 더우세요? 나 더워요? 더운데 좀 부채 좀 사용해도 될까요? 예. 잠수함이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이제 어. 그러니까 물론 이제 방산 이제 전시회를 가면 네. 이렇게 기념품을 줘요. 어. 우리나라 특색에 맞는 뭐 자개 명함 뭐 네네네. 하게 이런 걸 주는데 부채를 주더라고요. 그냥 늘상으로 부채인 줄 알고 받았죠. 네. 그 집에 와서 딱 부채 보니까 아유 너무 우리 뭐 멋있네요. 우리나라 삼천토크 잠수함이 이렇게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럼 굉장히 그 잠수함 수주 가능성이 높은 거네요. 그러니까요. 이번에 보니까 이제 하나 이제 김동관 부회장님이 오셨는데 그 잠수함하고 유성만 이렇게 안지 두다 대통령에게 이제 브리핑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좀 오르카 사업을 좀 얘기한 조만간 발표될 거예요. 저 톤수라든지 네네. 어떤 능력이 요구를 하는지 폴란드가 좀 발표를 조만간에 할 거로 되는데 제가 들었던 거 틀리더라고요. 톤수가 진짜 틀립니다. 3,000톤급이 많네요. 3,000톤급으로 갈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네네네. 폴란드가 원하는 게 랜드 어택, 대지 공격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유럽의 경쟁자들을 봤을 때는 SLBM을 탑재할 수 있는 잠수함 디젤 네. 3,000톤급 네. 우리나라가 유일하거든요. 도산 안창호급. 예. 네네. 그것도 뭐 MSPO에서 잠수함에 대한 뭐 수주전, 홍보전이 벌어질 거라고 좀 생각해서 갔는데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영국도 없고 뭐 프랑스도 없고 네덜란드의 뭐 콩스버그사에서만 네네네. 잠수함 모형선 전시하는데 거긴 폴란드 군 관계자들이 안 오더라고요. 이 하나오션이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이번에 MSPO에서 자주포가 아니고 다리장 로켓도 아니고 3,000톤급 잠수함을 정말 PR을 하는 걸 보면 야 정말 이 사업이 좀 가능성이 있겠구나 하는 걸 좀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그야말로 세계로 뻗어나가는 K방산입니다. 밀톡 8번째 이야기는 국군의 날을 맞아서 육해공 대표 방산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분들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이분들 한 자리에 모으기 정말 힘들었는데요. K방산의 인생을 건 스페셜리스트들 모시겠습니다. 결의에 늠름한 아들로 태어나 조국을 지키는 보람찬 길에서 우리는 젊음을 함께 사르며 깨끗이 피고 질 무궁화 꽃을 봐. 반갑습니다. 저는 HD 현대중공업 최태복 이사입니다. 저는 특수사업부에서 대외 협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LIG 넥선 항공 드론 사업부에 근무하는 윤남수 수석 매니저입니다. 반갑습니다. 한국항공 우주산업 시험비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준석입니다. 윤남수 수석님도 이번에 폴란드 다녀오셨다고요? 폴란드파입니다. 제가 지금 배지가 우리 회사에서 만든 네. 폴란드 방산 전시회 전용 배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해외 출장이 처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 저한테 드론을 보고 오라고 그래서 드론에 너무 정신이 팔려가지고 계속 드론만 보고 다녔습니다. 맞아요. 드론이 많더라고요. 저도 가보니까 네.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네네. 우크라이나 회사에서 드론을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드론이다 보니까 더 홍보 효과가 크죠. 네. 그 이름이 샤크입니다. 발사대로 발사시키는 드론인데요. 네네. 샤크라는 이름으로
나와가지고 많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드론 얘기는 잠시 뒤에 또 예. 자세히 하기로 하고요. 자, 세 분 모두 군인으로 오랜 경력을 쌓으셨는데 이제 각자 군에서 맡았던 임무 그리고 운용했던 전력 어떤 것이었을까요? 저는 해군에 36년간 복무를 하고 2년 반 전에 이제 HD 현대중공업으로 왔는데 제가 군에 있을 때는 함정 근무도 잠깐 했지만 주로 이제 그 공보 업무를 하면서 군의 어떤 업무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또 전력 증강 추진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국회를 찾아간다든지 기자들을 만난다든지 그런 일들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최 이사님은 또 MBC와는 남다른 인연이 있으시다고요? 인연이 많죠. 네. 제가 우정의 무대를 2번 했었는데 1991년도에 백령도에서 처음으로 했었어요. 이렇게 먼 곳은 처음입니다. 배 타고 24시간 동안 걸려서 왔습니다. 백령도에 도착할 때 우리 해병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와 밝은 미소, 늠름한 모습으로 환영해 주면서 최접단 부대에서 우정의 무대를 한다고 그러니까 일단은 그 모든 장비를 LST라든지 이런 걸 다 실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기상이 안 좋으면 캔슬되잖아요. 또 예비 부대가 있어야 돼요. 그 부대는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우리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최북단 부대니까 그 병력들 다 모으면 혹시나 북한이 위해를 가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담까지 안고. 네네. 근데 그때 제가 어쨌든 91년 봄에 이제 우정의 무대를 해가지고 백령도에 주도했던 그 당시 유교단 장병들한테는 최고의 선물이었죠. 그때 이제 뽀빠이 이상용 선생님을 처음 만났는데 네. 그때 이제 PD랑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짜는데 저보고 좀 남다른 그 감각이 있는 것 같다고 PD 하면 잘할 것 같다 그래서 원래 꿈이 PD였습니다 그러니까 나오지 말고 그냥 계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나오면 PD 한 자리 모자랄 것 같으니까 그냥 계시라고 그래서 제가 1992년에 이제 진해로 왔는데 그 당시 가장 많은 배를 운영했던 해군 오전단이라는 부대가 있었습니다. 그 부대가 또 우정의 무대를 처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그 PD님이 뭔가 비밀 병기 하나를 좀 내놔라 하는 거예요, 저보고. 아니 부대 속에 코너가 있는데 밋밋하지 않냐? 그래서 이제 제가 망설이다가 사실은 잠수함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분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 당시 잠수함이 한 번도 공개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보고함을 독일에서 막 도입해서 항해 시운전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당시 대우조선 그 도커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기술 도입에서 생산하는 2번함, 2천함이 이제 막 건조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영상이 그림이 되려고 그러면 항해하는 장면도 있어야 되고 잠수함 실내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머리를 돌려보니까 항해하는 장면은 장보고를 찍으면 될 것 같고, 그 실내 장면은 뭐 도쿄에 가서 협조를 잘 받아서 하면 되겠다고 이제 용감하게 잠수함 공개했다고 한 거예요. 네. 그 PD님 엄청 좋아했거든요. 네. 문제는 그리고 부대 보고를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규정이 없대요. 잠수함이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잠수함은 어떻게 공개해야 되는지 아직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해군 본부까지 전화해가지고 제가 이제 사정했죠. 그러니까 그분이 규정이 없는데 어떻게 승인해달라고 그러냐 그래서 그럼 규정을 만드시면 되지 않냐고 제가. 네, 그리고 규정을 만들었어요. 그 대우에 가서는 실내 씬을 원래는 이제 방송용으로 찍는다 소리도 잘 안 하고 갔어요. 지금은 이야기하는 건데 물론 이제 보안구역은 제외하고 성조원 침실구역만 하고, 그리고 이제 장보고 항해하는 장면은 그 당시에도 해군 자산이 아니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받아서 이제 촬영을 한 겁니다. 이게 처음으로 우정의 무대를 통해서 나가니까 우정의 무대 예고편을 하는데 계속 잠수함만 나오고 부대 장병 이야기는 하나도 안 나와. 계속 잠수함 최초 공개 잠수함. 하여튼 예, 아주 기억에 남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잠수함을 최초 공개한 뭐 주역 중에 한 명이다 생각하고 국민들의 가슴속에 잠수함을 딱 심어준 게 이제 저였다는 거, 이게 자부심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공군사관학교 46기로 입교해서 1998년도에 인간해서 약 22년간 복무를 하고 전역을 했는데요. 한 10년간은 전투비행 조종사로서 영영방위 업무를 수행했고, 이때 기종은 이제 제공호라고 하는 F5, KF5하고 F-16 파이팅 팰컨, 나머지 한 절반 정도는 미 시험비행 학교에서 시험비행 과정 수료한 이후에 공군 52 시험평가 전대라는 곳에서 시험비행 업무를 수행하면서 우리 국산기들 KT-1 계열, T-50 계열 하면서 지금까지 한 국내외 포함해서 한 30여 개 기종의 운영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저 학군 30기로 92년도에 처음에는 보병장교로 임관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부드러운 이미지지만은 제가 특전사에서 네. 5년간 처음 근무 생활을 시작했고요. 지금 강철부대 TV에 많이 나오는데 저는 한 녹슨부대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군생활하면서 2004년도에 소령들을 정보로 병과로 전과시키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네. 제가 정보직의 만족도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정보로 전과를 했고요. 처음 맡은 정보직위가 무인기를 운영하는 군단급 공중정찰 중대장 임무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드론에 처음 발을 들이게 됐고요. 19년도에는 육군에서 처음 창설된 육군정보학교에 있는 드론 교육센터의 창설 부대장으로 취임을 해서 육군에 전력화되어 있는 대대급으로부터 해서 사단, 군단, 지작사까지 UAV 조종사와 운용자를 양성시키고 이들을 수준 평가하는 그러한 임무를 수행을 했습니다. 최태부 이사님은 제가 정말 우리 저희 군 선배님이시고 국방부에서도 이제 같이 언론을 상대하면서 많은 대화도 나누고 했었고요. 그리고 여기 선배님도 처음 뵙고 저기 그 조종사 후배님도 처음 뵀는데 저도 이제 다 예비역 장교 출신들만 모이니까 좀 어깨가 좀 약간 좀 신의원님 제가 선배입니까? 예, 그렇죠, 그렇죠. 이군 예비역들이 모이면 갑자기 또 서열이 막 정해지는 저는 이제 보자마자 딱 이제 느낌 오죠. 선배님으로 바로 이제 딱 그런데 선배님. 뭐 전혀 후배같이 보이지 않는 그런 포스로 앉아 왜 이러십니까? 역시 그 일반미를 오래 먹다 보니까. 오늘 출연하신 분들의 그 군 생활을 총 합쳐 보니까 88년입니다. 무려. 신의원님까지 합치면 거의 100년인데요. 네. 그렇죠, 100년이죠, 100년. 네네. 예. 우리 K방산 성장과 함께 얘기해 오셨는데 현장에서 직접 경험해 보셨으니까 이 K방산의 성장 그냥 체감하셨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어떻게 달라졌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그 함정 분야는 다른 분야와 좀 다르게 함정이 우수하다. 그걸 어떻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배를 가지고 방산 전시에 갈 수는 없잖아요. 진행자님이라면 언제 이걸 우수함을 어떻게 홍보하면 될까? 함정은 만들었을 때 진수식을 하잖아요. 진식 때 초청하는 거. 네네. 근데 진식은 우리 배만 하니까 비교가 안 되잖아요. 아, 비교 우위를 뭔가 보여주려고 그러면 네. 많은 세계적인 함정이 모였을 때 그때 단연 독보적인 능력을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전 세계 해군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국제 관함식입니다. 우리나라는 국제 관함식을 1998년도에 처음으로 개최했습니다. 정부 수립 50주년 기념으로 기함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 나라 해군을 가장 대표하는 가장 앞장서 있는 배. 그때 기함이 뭐였겠습니까? 광개토 대왕함. 근데 이제 유감스럽게도 대통령님을 모시고 해야 될 좌성함, 그 배도 광개토 대왕함이야. 왜냐하면 배가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때 굉장히 기함으로서 역할도 해야 되고 좌성함도 해야 되고 그래서 광개토 대왕함에 그 당시 김대중 대통령께서 처음으로 타셔서 국제관함 주도를 했거든요. 그게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열은 거예요. 아주 뿌듯했죠. 그걸 열 수 있는 나라가 그 많지 않거든요. 두 번째가 2008년도 또 국제관함식이 열렸습니다. 그때는 기함이 세종대왕함. 그때는 정말 뿌듯했죠. 세계에서 7,000톤급 이상은 미국, 일본, 우리만 가지고 있는데 그 배가 이제 기함으로 딱 나타난 거죠. 그래서 그때 정말 박수 많이 받았고 이제 최근에는 2018년도 제주도에서 제주국제관함식을 열었는데 우리 배들이 너무 좀 좋아진 거죠. 그래서 2018년 국제관함식을 하면서 정말 세계 해군들이 와서 대한민국 해군이 이 정도 성장했구나 많이 인정을 받았고요. 요즘 제일 핫하기 때문에 T50 시리즈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T50 골든 이글은 미국의 락히드 마틴과 기술 지원을 받아서 개발을 했지만 기술력을 저희 기술진들이 가지고 최초로 이제 개발한 항공기고 벌써 2002년도가 최초 비행이었어요. 저희 한일 월드컵 때. 지금 벌써 20여 년이 지났는데 지금 국내뿐만 아니고 출국가도 많아서 전 세계적으로 이미 인정을 받고 있는 명품 훈련기 또는 공격기라고 지금의 이제 어떻게 보면 정점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T50은 사실 훈련기로 만들었다고 하지만 원래는 TA50이 기본 베이스입니다. 항전 장비나 뭐 기총이나 빼면 그게 바로 훈련기 T50이 되고 TA50에서 무장을 더 추가하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여러 가지 그런 장비들을 추가하면 그게 바로 FA50. 어떤 분이 이런 컨셉을 만드실지 모르겠지만 그게 정말 제가 봤을 때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쟁 기종으로 삼고 있는 훈련기들은 보면 거기에 아무리 뭐 무장을 달고 해도 그거는 훈련기예요. 초음속을 가기가 어렵고 영역이 작아요. 그리고 무장도 작고 여러 국가에서 이제 분석을 해봤을 때 밸런스를 잘 맞춘 게 아마 T50 시리즈가 아닌가. KF-11은 저희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을 하다 보니까 확장성, 유연성이 굉장합니다. 지금 최근에 T50도 트렌드가 보면 말레이시아나
지금 수출이 가시화되잖아 나라들도 보면 나라별로 요구사항이 너무 많고 달라요 다. 어떤 나라는 뭐 공중급여를 넣어야 된다, 뭐 타겟팅 파드를 넣어야 된다 하면서 되게 디테일하게 가거든요. KF10은 더욱더 제약이 없기 때문에 이런 유연함이 더 크고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더 잘 될 것 같고 FA50을 타고 F16을 타는 조종사들이 KF21로 전환이라고 하는 그게 연계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지금 어차피 FA50은 락히드 마틴의 그 설계 철학이 나도 모르게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LMA 기술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FA50과 이런 비행제어 법칙 아주 유사하고 KF11도 FA50의 그 연구진들이 그대로 두어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유사한 그런 게 있어요. 폴란드도 내심 차세대로 KF11도 염두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조종사 입장에서 자연스럽게 가는 거예요. T50 타서 F16, KF11 아니면 F50에서 바로 KF11로. F50이 들어갔다는 거는 이 분들이 뭐 우리가 관심이 있어 이런 표명을 안 하더라도 마음속에 차세대로 KF21을 염두에 둘 것이다.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하면서 이러한 휴대용 대전차 화기하고 휴대용 쐐들이 굉장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계화 부대들이 전투하면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중에서는 전투기하고 헬기들이 기동을 하다가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것들이 막 실시간으로 영상 전파가 막 텔레그램으로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대적할 수 있는 동등한 무기도 아주 중요하지만 비대칭 무기로 이러한 휴대용 대전차기라든지 이런 신궁 같은 휴대용 대공 미사일들이 향후에는 굉장히 많이 소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우리 회사에서 생산하고 있는 이 장비들이 성능이 좋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수출의 실적이 다가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소대항을 이제 전방위에서 했는데 그 당시 이제 북한군 전차를 막아야 되는 소대였습니다. 그때 대전차 공격 소대라고 하는 게 좀 그때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저도 집체교육 때 갔다 오면은 온갖 대전차기를 있는데 그 당시 M72 로우 지금은 다 없어졌죠. 로우도 있었고 그때 KM20이라고 하는 이제 사연자 로켓 발사기 있었는데 그 아놀드 슈왈츠제네거의 코만도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 똑같은 겁니다. 그거를 미국 걸 우리가 면허 생산한 거예요. 뭐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뭐 무반동적뿐만 아니라 이제 뭐 전치 무기라 해가지고 옛날 6.25 전쟁 때 쓰던 로켓 바추카포 그 로켓 타입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급조 폭파물로 만들어서 이제 그 선을 뽑아가지고 전기로 충격을 주면 그게 발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있었는데 저는 초대형 때 너무 부식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보면 지금도 까먹었는데 거기 뭐 흰색 플라스틱 판자에다가 그 조준선 같은 거 있잖아요. 리드선, 거리게 네, 리드선. 네. 뭐 그걸 계산해서 쏘라는데 이게 과연 맞을까라는 고민했었는데 지금 너무 많이 바뀌었죠. 뭐 대전차 미사일이 지금 뭐 파이언 포겟으로 해가지고 자동으로 이제 되고 그때 당시에 보면은 뭐 KM20이나 M74 쏘면 뒤에 먼지가 엄청나요. 그냥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어라고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그냥. 근데 지금은 또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막 참 세상이 많이 바뀌었고 이런 이제 무기 체계도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많이 발전했다는 거를 저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가 드론으로 러시아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힌 게 뉴스로 몇 차례 나왔죠. 네. 그러면서 이제 무인기 활용에 관심이 높은데 수석님 보시기에 군용 드론 어디까지 와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이제 군용 드론들이 활약을 한 것을 우리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은 결정적인 역할이 나타난 것은 20년도에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가 전쟁을 하면서 나타났었습니다. 91년도부터 3년도까지 아제르바이잔하고 아르메니아가 전쟁을 하면서 아제르바이잔이 졌습니다. 그래서 영토를 많이 아르메니아에 넘겨줬는데 20년도에 다시 전쟁을 하면서는 아제르바이잔이 터키제 드론을 아주 잘 활용을 했어요. 터키제 드론을 잘 활용을 해서 아르메니아의 전력을 뭐 무차별적으로 타격을 하다 보니까 뭐 결론적으로는 러시아가 휴전을 중재해가지고 휴전했다고 보지만 아제르바이잔이 다 이겨서 잃었던 영토도 다 회복을 했고요. 그래서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전쟁을 할 때 무인기가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 뭐 트리키에서 이제 무인 전투기가 첫 비행 시험에 성공하고 우리나라도 이제 가오리라는 이제 무인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잖아요. 거의 뭐 이제 뭐 실물도 좀 거의 나오고 비행까지 계속 성공하고 있는데
이런 전투기가 언제쯤 이제 무인 전투기라는 게 실전에서 운영될 것 같나요? 글쎄요, 시기적으로는 뭐 제가 언제쯤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가오리 보셨습니까? 가오리는 사진을 많이 봤습니다. 아. 예. 저는 9월 1일 날 드론 작전 사령부 창설식에 갔더니요, 가오리 축소기 전시돼 있더라고요. 예. 무인 전투기는 분명히 나올 겁니다. 다만 시기가 언제이냐 여러 개 문제이지 꼭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인 전투기가 나오면 이 조종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흐름을 보면 아마 무인 전투기와 유인 전투기 간의 복합 전투 체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인 전투기로 갈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아마도 기존에 이제 유인 전투기는 어차피 조종사들 했고 아마 무인 그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에 조종사들이 또 인발부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는 올라가서 몸으로 때웠다면 어느 아늑한 공간에서 모니터하고 체계가 잘 돌아가는지 감시하고 있는 역할을 아마 할 것 같습니다. 요즘도 KF-21 매일 시제기 조종하고 계신가요? 테스트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매일은 아니고요.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최초 비행하고 1년 돼 있는데 사실 이 CJ 시험 비행이라는 게 그 생각보다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뭐 준비라는 거는 이제 뭐 정비뿐만이 아니고 항공기 이제 외형도 바꿔야 되고 거기에 이제 수집해야 될 파라미터 때문에 들어가는 계측 센서들도 많고 또 비행을 하다 보면 항공기 결함도 나고 해서 그런 작업들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비행이 끝나더라도 이것도 분석이 필요합니다. 엔지니어들이 다음 비행하고 이게 이 체인처럼 물려 있어서 여기서 이 분석 결과에 따라 다음 비행을 어떤 걸 반영해야 될지 이런 것도 해서 지금은 사실은 매일은 못하고 한 2, 3일에 한 번씩 정도 하는 수준이고 아마 올해 연말이나 연초 되면 거의 매일 할 것 같고요. 주말에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예감도 드네요. 해양방산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핫한 게 캐나다 그리고 폴란드 잠수함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네, 폴란드 잠수함은 지금 뭐 세척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번에 11개 기업이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잠수함을 만드는 기업은 다 들어왔다고 생각하면 돼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잠수함 시장이 핫한 이유가 잠수함 수입하는 나라가 별로 없고 이게 최근 몇 년 동안 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내 잠수함 사업만 하다가 오랜만에 이제 국제적으로 큰 장이 열린 거죠. 그래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말로 여기서 제대로 하면 실력을 겨뤄볼 수 있겠다. 두 번째는 이제 캐나다 잠수함은 이게 또 규모가 더 큽니다. 60조 원이요? 60조 원에서 뭐 혹자는 80조 원까지 이야기하는데 물론 그건 이제 잠수함 건조비만 아니라 무장이라든지 운영 유지비까지 토탈로 다 그 정도 사업비를 보는 것 같은데 사실은 사업비가 너무 커서 이거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왜냐 캐나다가 그 정도 사업비를 뭐 책정할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절충 교육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100% 절충 교육으로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뭐 잠수함 건조비만 딱 현금으로 받고 딱 끝내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정부 대 정부로 절충 교육 협상을 해서 각 부처가 참가하는 가운데 대한민국과 캐나다가 뭔가 절충 교육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찾아내겠죠.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함정 수출은 그 나라가 결정을 할 때까지는 의사결정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내부에 여러 가지 의사소통이 필요하고 또 어느 나라를 선택할지 어떤 스펙을 할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사업이 딱 결정되면 빨리 인도받기를 원해요. 함정을. 그러니까 최단 기간에 건조해서 빨리 인도해 가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좋은 성능을 건조기간을 최대 단축해서 제공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강점이 있죠. 최소한 잠수함은 2개 조종사를 만들 수 있고 수상함은 4개 조종사를 만들 수 있으니까 뭐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LIG 넥스원도 또 육군의 주요 그 수출 효자가 있죠. 천궁2. 네. 어떻게 드론이나 항공 분야에서도 이런 좋은 소식이 들릴까요? 어떻습니까? 무인기 사업 적으로는 저희가 드론 지능협회, 뭐 코트라 이런 곳들을 통해서 해외에 판매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다목적 무인 헬기, 소형 정찰 타격 복합형 드론, 뭐 수송 드론 이런 것들을 해외 판매 시도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좋은 소식은 없고요. 빠른 시간 안에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군의 날을 맞아서 이 후배 군인들과 또 방산 관계자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지요? 창원 마산 이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방산 이제 벨트인데 지자체에 당부하고 싶은 게 요즘 방산 클러스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이제 중소기업의 어떤 경쟁력을 높이는 데 역할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요. 조금 더 한 발 더 나가서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까지 그 방산 맵을 만들어서 방산 기업 맵을 지도를 만들어서 거기 뭐 선두 그룹이 있고 중간 그룹이 있고 또 뭐 도태되어 나가는 그룹이 있잖아요. 근데 방산은 도태된다고 도태시키면 안 됩니다. 필수 산업은 유지해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응급 수혈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기업을 골고루 다 살게 만들어주면서 그 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는 그래서 그거를 인력 풀을 지역에 있는 인력 풀을 좀 지자체가 다 등록하게 해서 좀 관리해주고 좀 리크루팅도 해주고 이렇게 그런 역할을 지자체도 하고 대학도 하고 또 거기 지역에 있는 방산기업이 같이 좀 해서 정말 젊은 분들한테 방산 사다리를 좀 만들어 주시는 그 본격적으로 좀 한번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생각하는 구상 좀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런 방산이 막 수주도 잘 되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보면 지금 이 현역분들이 이런 노고가 있어서 그렇지 않았나 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그 노고의 경의를 표합니다. 정말 응원하는 사람도 많고 그다음에 특히 외국 그런 조종사들 같은 경우에도 한국 공군뿐만 아니라 한국군을 되게 높게 우러러보고 배우고 싶다 이런 말도 하니까 충분히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싸우지 않는데 기여하는 업체가 방산업체다. 이 체계들을 갖고 있으면 누구도 함부로 나한테 싸움을 걸어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싸우지 않는데 기여하는 업체에 근무한다라는 자부심으로 근무를 해 가겠습니다. 네. 자, 오늘 어쩌면 세 분의 인생을 되돌아본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분이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어떤 건지 간략하게 한번 듣고 끝내겠습니다. 저는 그 해군의 전력을 현대화해가는 과정을 다 지켜본 사람으로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미래 꿈을 꾸는 것입니다. 해군도 지금 유무인 복합 전력을 이제 만드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처음 방산을 시작할 때 이름이 뭔지 혹시 아세요? 예, 번개 사업이었어요. 1970년, 71년도에. 왜 번개라 붙였냐면 그 당시 이제 ADD를 1970년 창설하고 소총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짧은 시간에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야말로 번개물에 콩볶아 볶듯이 사업을 안수해라는 이름으로 번개 사업으로 지었답니다. 그 뒤에 율곡 사업이 됐고요. 그래서 현대화를 달성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거는 뭘까? 또 다른 번개 사업, 또 다른 율곡 사업을 우리가 만들어내야죠. 그래서 미래를 꿈꾸면서 우리 뒤에 올 후배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대한민국 K방산이 세계적으로 우뚝 서면서도 우리나라를 더 튼튼히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미래의 꿈을 꾸는 거, 그런 비전을 남기는 거,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 생각하고 저도 그 일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경남 MBC는 작년에 그 탑건 매버릭 리뷰 때문에 한번 나와서 두 번째이긴 한데요. 그래서 그때 그 리뷰를 위해서 영화를 보면서 사실 그 영화배우 탐 크루즈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했는데 이분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거 말고도 이 비하인드 필름에 보면 그 정말 젊은 친구들 못지않게 실질적으로 미 해군 공군에서 받는 훈련을 다 소화하고 실제 경비행기 조종사 면허증도 갖고 있고 그러니까 뭐 대역을 쓰지 않는 배우로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1962년생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저보다 한띠 동안 형님. 근데 그 나이까지 체력이 닿는 데까지 저도 이 KF-21을 물론 개발 시험도 잘 끝내야겠지만 그때까지 최소한 탐 크루즈 형님까지는 비행을 하고 싶은 게 저의 목표입니다. 드론 운용에서는 아주 중요한 것이 군집 운용입니다. 군집 드론 운용 이런 핵심 기술들을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적용된 무기 체계가 전력화되는 순간에 제가 함께 하는 순간을 가졌으면 하는 게 제 큰 바람입니다. 언제나 올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세 분의 꿈이 모두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늘을 견디고 내일을 만들어가는 국군 장병 여러분과 방산업계 관계자들도 저희 밀톡이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세상에 없던 방산 토크쇼, 지상파 최초 MBC 경남 방산 토크쇼 밀톡 MC 윤주화입니다. 오늘 밀톡은 특별히 이 아덱스 2023 현장에서 인사드립니다. 밀톡의 든든한 동반자시죠. 신종우 전문위원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항상 이제 열차를 타고 그 마산 내려갔는데 똑같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서울에서 대중교통 1시간 왔고요. 아, 네. 와서 여기까지 왔는데 2시간 걸렸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온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아덱스 개막식 날 이렇게 많은 분이 온 걸 처음 봤는데요. 아덱스는 처음 오셨나요? 네네. 저도 오늘 처음 왔는데 네네. 아무리 개막 첫날이지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요. 예. 네. 제가- 원래 이런가요? 아니요, 이렇지는 않았어요. 처음에는 들어가기 좀 쉬웠는데 그 2년 전에는 아덱스에 왔었는데 그때보다 좀 확실히 틀려요. 부스라든지 모습을 봤을 때는 상당히 세련되게 전시되어 있고 딱 뒤에 보는 순간 저 KF21 네. 우리 1호기 네. 다 배경으로 있잖아요. 2년 전에는 모급이었는데 되게 못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지적을 많이 받았죠. 아. 근데 그만큼 우리나라 방산이 많이 발전했고 오늘 이 아덱스는 정말 테마가 우리나라 방산이 무에서 유를 창조한 날이다라고 이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개발이 좀 진행이 돼야 됩니다. 자, 바로 예. 옆에 보이는 게 네. 드디어 KF21 예, 보람입니다. 예, KF21이죠. 네. CJ 6호기네요. 이시우 코기 아, 육호기. 복자기 복자형이죠. 아. 예. KF21을 음. 이제 뭐 조종사들이 타게 되면 이제 훈련 목적으로 쓰고 다음에 무장을 좀 많이 되게 되면은 이제 물론 조종사 한 명이 그 화기 조작까지는 감당이 어려운 좀 미션이 좀 부여되면 맞아. 이 화기 간제 역할까지 하는 건데 우리가 그 4.5세대 전투기 기본이라고 쓰는 그 IRST를 앞에 보면 저 가려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 예, 예. 그 다음에 바로 옆에 보이는 게 그렇죠. 우리나라 FA50. FA50. 예, 예. 경공급기. FA50. 뭐 폴란드에서 봤던 FA50 예, 폴란드에 봤던. 네. 자꾸 보니까 정들어. 정들어. 예. 여기 보니까 이제 폴란드 등 다양한 국가에 수출하고 있다. 예, 그렇죠. 하고 나오네. 있다고 돼 예,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앞에가 주요 우리의 국산 무기들. 그렇죠, 그렇죠. 앞에 전진 배치한 것 같습니다. 그냥 예. 오른쪽에 보이는 게 저게 최강의 예, 예. F22 랩터. 랩터. 야, 정말 오래된 비행기도 이렇게 잘 만들 수 있나요? 아직까지 못 다루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몇 예. 년도에 처음 생산한 거죠? 인터넷 10년, 네이버, 20년. 네이버 찾아봐야 되는데. 오래됐죠. 이게 세계 최강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죠? 스텔스 기능 때문일까요? 아니면 뭐... 스텔스 기능도 뿐만 아니라 이제 공중전 능력 그리고 뭐 그 속도 그리고 항전 장비들 자, 그러는 사이에 저희 눈앞에 음. 보이는 게 바로 뭐 아파치 공격 헬기입니다. 자, 아파치 공격 헬기. 육군에서 운영하는 거죠. 예. 야, 이거 육군은 예. 육군에서 사용했는데 예, 예. 예. 이게 우리나라에 몇 대가 있냐? 예. 36대. 36대.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주한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게 약 음. 60여 대. 아유, 어떻게 외웠어? 우리 옆에 계시는 우리 장군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 그래요? 어제 미디데이 때. 예. 자, 그랬고요. 예. 저기 연탕처럼 생긴 거 저게 뭐 요게 이게 2.75인치 로켓. 로켓 예, 예. 7인치 로켓이고 계시고 옆에 보면 헬파이어 미사일. 헬파이어. 예, 예. 요게 처음 공개된 것 같은데? 요게 네. 이번에 처음 보이는 네, 네, 맞아요. 그거 제 거예요. K808에다가 그렇죠. 30mm 포탑 같은데? 30mm 포탑. 네, 30mm 포탑에다가 RCWX. RCWX. 예, 예. 첩자는 이제 형이고 되게 크다. 엄청 커요. 그리고 이게 예. 이게 이제 물에 보안을 하면 보안 능력 되죠? 하늘방에 내려오면서 예. 그러니까. 50cm가 올라가는데. 예, 예. 맞죠? 자, 어제 미디어데이 때 들었어. 그렇죠. 이 808 차량량 이게 방어능력도 뛰어나고 엄청 이제 빠르죠 이게. 그렇죠. 이제 험지에도 이제 그렇죠. 강하고. 뭐 방울령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게 방탄판이에요. 근데 이게 뭐 대전차 미사일 맞거나 그러지는 못하고 항상 이제 보병과 같이 전투를 해야 되니까 자, 오늘 이 부스에서 전시를 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아주 오늘 중요한 소식입니다. F쇼 전투기가 4.5세대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이번에 4.5세대. 예, 예. 업그레이드된 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 처음으로 공개하는 건데 이게 바로 F-15
EX 버전 이글 2의 조종석의 모습입니다. 계기판. 예. F-15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바로 10톤에 가까운 무장력이에요. 무장력. 2차 세계대전 때 폭격기보다 무장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게 F-15 전투기인데 네. 이 전투기가 우리나라 공군 전투기가 이제 이렇게 업그레이드 됩니다. 4.5세대로. 와. 예. 여기에 뭐냐면 A사 레이더가 탑재가 됩니다. 에이사 레이더. 예, 미국의 A사 레이더가 탑재되기 때문에 우리 A사 레이더 알죠. 옛날 조종사들 데려오면 뭐라 그러냐? 조종 겁나 편하네. 겁나 편하네. 겁나 잡히네. 이게 보여? 막 이러잖아요. 장착된 KF-21을 시험한 조종사들이 자기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잡히네? 생각보다 저 멀리에 있는 표적을 잡아내네라는 의미였고요. A사 겁나 편하네. 이건 저희들한테 사실은 감동이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한번 탑승을 실제로 한번 하시면서 성능을 한번 탑승 한번 해볼까요? 예, 예. 오케이, 오케이. 자, 자, 먼저 탑승. 내가 조종사가 되는 거야. 예. 조심히 타요. 예. 자, 시동을 한번 걸게요. 이건가요? 시동이? 그렇습니다. 열렸습니까? 좀 나가요? 잘 갑니다. 또 앞에 페달 있죠? 이거 지금 위원님이 조종하시는 예, 조정하는 겁니다, 지금. 아이고, 움직이죠, 뒤에서. 보면 이제 적들이 상을 볼 수 있게 지도 있고, 적외선이 있고. 옛날에 보면 여기 조만하게 이게 적외선 돼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한번 올려볼까요, 그렇게? 좋습니다, 아주. 예. I think one thing to showcase is just like you said, the whole digital display, 좀더 디지털화. customizable 오케이. 예. by the pilot. 알았어요, So 알았어요. customizable by the pilot. 할수 있습니다. 오케이. So you can do 5, 1, 2, 3, 4, 5. 다섯 You 개 can 지금 좀 띄워도 eight, 되고요. 8개 two, 띄울 수가 있습니다. 두개 오케이. 화면만 띄워도 됩니다. have power. 지금 뭔가 좀 쏘고 싶은데요. He wants to fire something right now. Okay, you want to fire something? We got to Yeah. turn around. 네, 뒤로 한번 돌아볼. 돌까요? 예. Bad guys behind us. 예. 뒤로 한번 거기 돌겠습니다.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예. 뒤에 적이 따라오는군요. 쪽으로. Shoot that guy. 오케이. 첫 Second guy? 번째일까요? 두 오케이. 번째로 따로는 저걸 Yep. Now you got missiles 쐈습니다. at this guy, missiles at that guy. 네, 이제 두 개 저걸 동시에 맞추셨네요. 예. 오케이. Yeah. See the 오케이. explosion? 사망했습니다. He's dead. 제 If you see him, you pull Okay, a little bit 한대가- right there. See 네, him right there. 저쪽으로 가시면요. 예. 오케이. 그쪽. 네, 두 번째 적고. 이렇게. Champion. 챔피언. 감사합니다. 해보니까 어떠세요? 특히 가장 중요했던 건 뭐냐면 화면에 Two displays. 적외선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지상에 있는 예상되는 표적들과 공중 표적이 동시에 보인다는 거예요. 동시에 보인다. 그게 뭐냐면 그게 A사 레이더의 능력인 거예요. 공대공으로 동시에 다 추적하면서 내가 그 처리해야 될 적의 우선순위의 조종사가 빨리 판단할 수 있게 한다는 게 이번에 업그레이드에서 가장 중요한 모습이에요. When you think about the F-15 that Korea flies today, if you go everything forward of the wings, all of that will probably be new in some form or fashion. So if you go forward of the wings, this is where all of the radar is, the computers, all of the displays you saw in the simulator. I'm not familiar with those numbers. I know that we've been working very closely with DAPA, the ROCAF. We've been working very closely with the government of Korea to make sure that the price is affordable and it's exactly meets the requirements that the ROCAF needs to take this airplane to the next 15, 20 years. So I'm just not familiar with those numbers. 자, 다음은 헬기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저희가 사실 밀톡에서 이 헬기를 다룬 적이 없네요. 그러고 보니까. 네, 우리 군이 보유한 헬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마디로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 아주 많습니다. 뭉뚱그려서 말씀드리면 UH-60이라 불리는 블랙호크, 그리고 이제 CH-47 치누크라 불리는 기종이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국산 헬기 수리온, 대표적으로 이제 그 정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해군에서 쓰고 있는 UH-1H. 아니요, UH-1H는 솔직히 좀 이제 갔고요. 뭐더라? 와일드캣. 와일드캣. 예, 와일드캣이라는 대잠 헬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리논이라고 불리는 해병 상륙 헬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그 정도로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기종들은 오래되면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군이 요구하는 능력치가 점점점 상승합니다.
점점점 복잡한 헬기, 더 비싼 헬기. 그러다 보니 우리가 아직 잘 못 만드는 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다 보니 해외 도입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장거리 수송 헬기라든지 그리고 대형 공격 헬기라든지 그런 사업들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형 공격 헬기 사업은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현재 지금 1차 지금 도입된 36대와 같은 규모인 걸로 알고 있긴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대형이다 보니 이제 뭐 아주 어마어마하게 아주 큰 걸 생각하시는데 현재 지금 유력한 기종은 미국 보잉사의 AH-64E 아파치 가디언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헬기가 왜 대형이라 그러지 하시는데 대형이라는 뜻은 한마디로 이제 이륙 중량 그런 걸로 이제 구분하는 건데 솔직히 지금 해외에서도 아파치에 필적하는 대형 헬기가 별로 없어요. 이제 그나마 조금 더 이제 비슷한 것들로 따지면은 미국 해병대가 운용하고 있는 벨에서 생산하는 AH-1 줄루가 있긴 한데 뭐 그거는 뭐 아무래도 해병대 헬기고 그러다 보니 조금 뭐랄까 호환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기존에 있는 헬기와의 어떤 운용성이라든지 그런 면이 있어서 고려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잘 결정하시겠죠? 네. 그 레오나르도사가 또 약간 아파치급의 헬기를 지금 좀 만들고 있어요. 만들고 있는데 그게 지금 당장 이제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보 환경이 좀 불안하고 급한 나라들은 현재 검증된 무기를 쓰고 싶죠. 그러면서 그 H-64 아파치가 지금 뭐 유력하다고 볼 수가 있고 특히 또 보면 우리가 또 육군에서 또 운영하고 있고 또 주한미군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기 체계라는 거 보면은 이렇게 많이 몰려 있으면 어떻게 되냐? 정비가 또 원활해져요. 이렇게 그런 게 장점이 있으니까 물론 이제 그 또 워낙 또 올또 생산되고 지금도 업그레이드 되고 있더라고요. 기사로 보니까 그 정도로 이제 뭐 세계 최고의 공격 헬기인데 이제 이것도 보면은 미국도 보면은 뭐 또 사업하고 있잖아요. 또 차세대 또 헬기 사업. 차세대 예. 뭐 지금 현재 이제 FLRAA라고 불리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아직은 아파치 헬기까지 대체 사업은 명확하게 하진 않았어요. 그 대신에 블랙호크라는 이 수송 헬기를 대체하는 사업인데 기존 헬기보다 훨씬 더 많이 싣고 더 멀리 가되 연료 효율성은 훨씬 좋은 그런 기종을 했는데 얼마 전에 벨의 V280 벨러라는 기종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 기종은 기존의 헬리콥터처럼 동체 위에 로터가 있는 게 아니고요. 혹시 오스프리라고 혹시 아세요? 오스프리라고 미 해병대와 공군 등에서 운용하고 있는 틸트 로터라 불립니다. 틸트 아마도 이제 꺾는다라는 뜻인데 이륙할 때는 헬기처럼 이렇게 로터가 위로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비행을 해야 될 때 이게 서서히 앞으로 움직입니다. 한마디로 회전익과 고정익을 결합한 일종의 뭐 하이브리드 방식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미국이 한번 개발을 하면은 다른 나라들도 개발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유럽도 이제 미래형 중형 헬기 개발 프로젝트를 갖고 있고 우리 군도 지금 수리온에 이은 이제 차세대 중형 헬기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 어떤 방식으로 갈지 결정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대신에 FLRA에서 결정된 V280을 많이 좀 참조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살짝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특수작전용 대형 수송 헬기가 또 있는데요. 이것도 지금 도입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뭐 두 개 기종으로 압축되고 있습니다. 그 로키드 마틴 시코스키의 CH-53K 하고 보잉의 CH-47F 두 가지 기종인데요. 뭐 두 가지 기종은 다 이상 없어요. 다 뭐냐면 지금까지 만들어진 이제 우리가 뭐 로키드 마틴 시코스키의 그 킹스텔론 같은 거는 말대로 헬기 왕입니다. 헬기 왕. 수송 능력이 16.3톤입니다. 전투기도 수송을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F-35 전투기를 이제 한 영상들이 막 공개돼서 됐는데 제가 그 시뮬레이터를 타봤어요. 로키드 마틴에 가서 시뮬레이터 타봤는데 헬기의 가장 적은 중요한 건 뭐냐면 시야입니다. 시야. 헬기는 정말 그 시야가 나쁘면 날지를 못하는데 CH-53K가 먼지 막 드는데 가서 나올 때 조종사가 시야가 안 보이잖아요. 어떻게 빠져나오는지 아세요? 버튼 하나 누르면 돼요. 그러면 헬기 주위에 센서들이 알아서 작동해가지고
이제 시야가 나온 지역에 나오면 이제 조종사한테 다시 조종을 넘깁니다. 그 정도로 상당히 안전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보면 이제 그 슈퍼 스텔레오죠. 슈퍼 스텔레오. 이게 킹 스텔레오 이름 바뀐 거잖아요. 이 개량형이 아니에요. 부품 호환되는 게 없습니다. 전혀 다른 헬기로 만들어졌고요. 이게 또 보면은 주로 운용하는 게 또 함상에서 이제 해병대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접힙니다 이렇게. 왜냐면 뭐 함정에서 주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접어야 되는데 이거 접는 속도도 되게 빨라졌어요 이렇게. 전혀 다른 기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CH-47F는 뭐 다 아시죠. 뭐 상당히 보면은 미군이 현재 운용 중인 이제 주력 헬기인데 이게 뭐 특수전 헬기로 개조된 게 있죠. 그 뭐 MH-47. 근데 우리가 그 미국은 특수전용 사양을 안 팝니다. 해외에 팔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이 보면 대형 수송 헬기 사업인데 요게 이제 18대인가 도입 사업이 18대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일부가 공군 이제 CCT 탐색 구조대. 그쪽으로 가는 거니까 뭐 특수작전용으로 다 개량이 될 것 같아요. 아마 요 사업 2개 정도가 아마 이번에 입하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CH-53K하고 CH-47F 이 둘의 경합인데 누가 뭘 어떻게 도입하느냐 이게 좀 솔직히 초미의 관심사잖아요. 근데 이 두 헬기는 이미 외국에서도 이미 경쟁을 했었어요. 뭐 이제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전에 CH-53 계열을 운영했던 국가가 대표적으로 미국 외에 2군데가 있습니다. 독일하고 이스라엘이 있었거든요. 근데 독일은 CH-53 이제 구형 도입 사업의 이제 후계기로 CH-47F를 택했어요. 근데 반대로 이스라엘은 CH-53K를 택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서로 간의 요구 조건이 조금 달랐을 수도 있는데 우리 군도 아까 말씀하셨던 뭐 어떤 공군 특수 뭐 구조대 말씀하셨는데 실은 이미 CH-47이 F가 장거리 이제 수송 헬기로 1차로 이미 계약이 돼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로 2차 성격인데 우리 공군이 CH-47에 참 아픈 기억이 한 번 있습니다. 개량을 잘 못했어요. 구형을 하면서. 그래서 주한미 육군이 이제 퇴역시키려는 기체들을 갖고 왔는데 오히려 그게 우리 군이 운영하던 것보다 더 좋아요. 그런 아이러니가 있는 거죠. 그랬는데 기체를 오랫동안 개량 안 하면요. 개량을 못 해요. 중간에 한 번씩 해줘야 이것들을 따라가는데 우리 기체는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결국은 다 버리고 새로 도입하는 사업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뭐 국산이든 외산이든 다 마찬가지인데 꾸준히 개량을 해줘야 한다라는 어떤 교훈을 준 어떤 사건이죠. 근데 이제 다시 이제 도입 사업으로 넘어와서 뭐 이제 저는 이제 그 특수 이제 구조 그쪽에 조금 포커스를 말씀드리면 미국 같은 경우는 장거리 그 작전을 위해서 했을 때는 꼭 달리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공중급유 봉이 달립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아직 특수전 헬기에 공중급유를 기능을 넣을지 아직 결정 못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급유봉을 단다고 해서 다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급유를 해줄 급유 항공기도 필요해집니다. 아까 뭐 제가 컬럼니스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방위산업진흥회에 국방과학기술과 기술에 한번 이제 쓴 적이 있었는데 장거리 솔직히 구조기 헬기는 직선으로 갔다가 직선으로 오지 않아요. 적의 위협을 피해서 상당히 우회하거나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항속거리가 상당히 길어야 돼요. 그럼 자기가 갖고 있던 연료량보다 넘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럴 때를 대비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공중급유봉을 달고 그 근처 상공에 급유해줄 수 있는 급유기가 따라다녀요. 우리도 정말로 이제 그런 특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려면은 헬기도 중요하지만 아마도 지원기에 대한 좀 투자도 좀 늘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자, 이번에도 두 분의 선택이 아주 궁금한데요.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개인적으로는 CH-47이 좀 더 유리하지 않나라는 사업적인 판단을 하지만 네. 개인적인 희망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노코멘트. 이거는 너무 막상막하래 가지고 이건요.